이 궁금하신 내용이 도대체 이렇게 이쁜 남자랑 누가 사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제가 진짜 고민된 게 제가 이제까지 방송 11년 차인데요. 남자 게스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방황한 건 제가 오늘 처음이었어요. 거기다가 아침에 방송한 내용을 누가 그 스샷을 찍어서 보내는데 정우성인 줄 알았어요. 머리까지 막 올리고, 예. 그래서 제가 방송 못한다고 아까 유비서님한테 막 그랬더니 다행히 메이크업 지우고 오신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다행이었고요. 네, 일단 이렇게 잘생긴 안희정 지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 아까 오전 방송에 출연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자세히 못 봤거든요. 예, 와 계셔요? 설마 어디? 어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당신 네. 망부님 좋아하잖아. 어떻게? 저 몰래 왔는데. 네, 여기 앉아주세요. 그래도 여기 앉으셔야 돼요. 예. 일단 여기 앉아주시고. 네. 아니, 저는 몰래 온. 아닙니다. 네. 저를 살려주실 분이십니다. 네. 자, 빨리 앉아주십시오. 네. 그냥 마시고 입고 왔어요. 네, 앉아주시고요. 네. 두 분 앉아주시고. 네. 자, 여러분.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 마이크. 예. 네, 제가. 좀 괜히 왔는데. 아닙니다. 제가 사실 진짜, 일단 유비서님 섭섭하다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몰래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오늘 사모님을 좀 뵙고 싶다고. 예. 근데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네. 망부님, 네. 우리 제 아내가 망부님을 무척 좋아해요. 진짜요? 그리고 제 아내 친구들도 다 망부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님 방송을 제가 끊임없이 요청했는데 계속 밑에서 까이다가 사모님께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추진이 됐다는 진실입니까? 예. 저희 망치 부인 방송을 그러면 처음 아신 게 언제인지요? 알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듣지는 못하더라도 예. 알게 되신지. 가끔 듣고. 그 옛날에 인터뷰 할 때가 11년인가요? 네네.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부터 알고는 계셨고. 이게 띄엄띄엄 듣다가 네. 네, 최근엔 좀 자주 듣다가. 그래서 제가 쌀을 한 달 굶을 걱정을 하도 하시길래 제 쌀을 싸운다는 게 깜빡 잊어먹어요. 쌀은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그럼 밥솥이 문제예요. 얘가 꼭 신랑말만 듣는 문제로.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사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 자, 과연 두 분이 과연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때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도서관에서 도서관이요. 근데 제가 첫 만남.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가 다르다고. 같은가요?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같은 예, 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이제 네. 제 아내는 사범대, 저는 인문대. 그럼 단대가 다른데 중앙도서관에서. 저희 그렇죠, 과에 중앙도서관. 저희 과에 내 3월달 들어가자마자 나랑 딱 죽이 맞았던 친구가 춘천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고 아닌데. 제 아내는 춘천여고. 그래가지고는 같은 향후에서 자기들끼리는 아르니까. 그래서 나는 내 과의 남자친구애가 도서관에 개가실에 가면 어디어든 열에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를 써라. 이래가지고 나는 개가실이니까 보통 칸막이가 안 돼 있는 테이블만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딱 앉으려고 했는데 찾아가서 앉았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 굉장히 이쁜 여학생이 정말 나 그렇게 이쁜 여학생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훅 앉으니 거기 자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까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알아요. 그러고서 앉았어요. 그냥 들이대셨군요. 나는 무시했지. 그리고 또 뭐 나는 나를 딱 보자마자 나의 좀 이렇게 눈부신 외모에 반해서
설령 자리 주인을 자기가 알더라도 그냥 앉게 내버려 둬야지. 그러니까 자리 있다고 나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속으로. 아, 그래서 왕자병이라고 그때는 모르고 살아보니까. 그때도 저렇게 잘생기셨었어요? 그때는 잘생겼다는 생각은 못 하고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허옇지 햇빛을 못 봐서 이렇게 허했어요. 그때 허연 이유가 제가 83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83년 3월에 만난 거죠. 근데 82년에는 제가 학교를 때려치고 놀다가 하도 힘들어서 대학교 좀 가보려고 한 8개월 정도 집중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때 거기 날을 많이 샜거든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햇빛을 안 보고만 거의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굴이 거의 하얘냈어요. 하얘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제 피부색은 원래 까무잡잡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허연 남자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만남이었고 도서관에서 네. 뭐 그다음에 먼저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신 쪽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 거는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뭐 맨날 그냥 도서관 그 자리에서 매일 만나시다가 그냥 맨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안 묻어졌습니다. 제가 워낙 무거워서. 예. 아니 그러니까, 망치 부인께서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 아니 고백도 안 하고 그냥 만나서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어디?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예, 흥분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먼저 좀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누구신지. 전 그게 궁금한 거죠. 사모님이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 안 지사님이 먼저 하셨는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수업을 정이 같이. 들어서.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정이 들어서. 아니 뭐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좀 정확하게 하면 2학년 1학기 때 이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윤리인가 무슨 과목이었죠? 인간과 국가라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정신 상태가 좀 썩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교양 필수로 해서 1, 2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듣게 만든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를 제 시간표에 도저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사범대에 있는 시간이 제 시간표에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에 수강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84년도 이제 3월 개강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수업을 못 들어갔어요. 이런. 그래가지고 4월 첫째 주 되니까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한번 좀 수업 시간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이 여학생이 딱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뻤던 여학생이. 네. 그래가지고 웬일이니 이러면서 같이 이제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도 그때가 처음 들어온 거였습니다. 운명이네. 네, 우리가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수업을 못 들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어요. 궁금한 거 거기까지고요. 자, 그다음 빨리 건너뛰어서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언제 결심하셨습니까?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네. 그 1학기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근데 수업을 핑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종강이 돼서 이제 시험 날짜만 남았는데 수업을 핑계로 만날 이유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일부러 수업 시간이 아닌 이 만남부터가 이게 썸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동안 썸 탄 거고. 아니 그래서 지금 연애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기만 잘하면 이거 나머지가 끝나니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장문의 편지를 아내한테 썼습니다. 와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그 때. 첫 수업이 끝날 때쯤 돼서 내가 수업이 종강되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어서 수업을 이유로 그동안 만나다가 수업과 상관없이 만나려니까 이 감정이 그냥 친구 이상의 감정인 것 같다. 그래서 친구 이상의 감정임을 나는 선언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요.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쥐져맞는 느낌이야. 예? 그 선언을 하노라 하는 걸 딱 보셨을 때 느낌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미 사실은 뭐 이미 다 이미 다 마음은 통했다라고 스스로 마음은 생각하시고. 통한 거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렇게 화려한 외모에 내가 먼저 선포하면 당연히 좋아하겠거니 뭐 이런 생각 하신 건가요? 아니 하여튼 내가 날카로울 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의 느낌이 있으면 상대도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 거 이제 서로 그걸 뭐 확인했으니까 그 뒤부터는 우리는 뭐 프로포즈도 따로 없었었고, 예. 그냥 쭉 현재까지 그냥 그때부터 그냥 쭉.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성인들끼리 더 자세한 거 물 필요 없이 자 바로 아기를 낳읍시다. 첫 번째 아기는 언제 낳았습니까? 아니 진짜요? 예. 첫 번째 93년. 93년에 네. 아 그러면 만난 게 84년인데 93년까지 그냥 세월을 허송하셨군요. 네. 아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아 혹시 뭐 그동안에 뭐 감옥에 갔다 오신다든가 뭐 이런 감옥에 그 사이 갔다 왔죠. 옥바라지를 2년 동안 두 결혼하기 번 전에 했죠. 갔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감옥을 가셨고 그 옥바라지를 2년이나 하셨고 아니 2번. 두 번? 2년은 합하면 아니고 2번. 87년, 88년. 아, 두 제가 번이나 87년도 감옥을 집행유예로 가셨- 나왔는데 바로 추가가 바로 떠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두 번을 잡혀가시고 네. 그 옥바라지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결혼 89년. 89년에 결혼하시고 26에 했어요. 93년에 첫 아이를 예, 낳으시고 89년 26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저는 제 아내랑 저녁에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왜 헤어져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아, 저녁에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을 하셨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가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슬아의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아들 둘이. 아들만 둘. 아, 그럼 혹시 여기 아들이 와 있는 건 아니시죠? 와 있어요? 혹시 저 눈이 부리부리한 저 청년이 그 아들인가요? 아니 근데 저 아이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까부터 눈이 너무 커서 저 눈이 저 너무 커서 어쩌나 싶었는데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슬아 그럼 막내? 크네. 아 큰애예요? 그럼 93년생. 그러면 둘째는 96년생.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으시고 자 그러면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확인을 했고 우리 안 지사님. 네. 제가 이렇게 어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까 그 지사님이 그 감옥을 갔다 오신 이후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거 혹시 이런 얘기 직접 해도 괜찮겠죠, 사모님? 네. 굉장히 막 자, 그래서 그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가 요즘 검찰청에 막 그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그 검찰청 입구에 제가 3번을 섰습니다. 공개 소환을. 첫 번째 소환 당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4월 달에 나왔고 다시 6월 달에 재소환이 돼서 또 그 검찰청 앞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를 막 받았다가 그때도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자금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12월 달에는 끝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셨죠? 그래서 딱 1년 있었습니다. 딱 1년. 예, 12월 14일 날 들어가서 12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93년생 아이가 10살 때 네. 감옥에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리고 막내가 한 6살 정도 네. 됐을 때 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10살, 6살 두 아이를 그 엄마 혼자서 키워야 되는 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아 근데 저는 감옥에 들어간 거는 원망스럽지 않았고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게 원망스럽. 저는 감옥에 들어간 거는 별거 아니고 별거 뭐 세 아니죠. 번째니까 예, 세 번째. 별거 아니야. 그렇지, 세 그쵸? 번째니까. 근데 보니까 가정을 그렇죠, 소홀히 그 했구나. 저런. 그게 계속 화가 나고 이제 그래놓고 가버려지는 이제 저런. 그게 저는 힘들었지. 감옥 들어간 건 뭐지 구시대 막창가 새시대 첫창가
그런 의미로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중요하죠.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 자녀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워낙 아빠가 집에 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예, 워낙 없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가끔은 들어왔으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이제 찾고 좀 그랬죠. 근데 지금은 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줄 걸. 그때는 그냥 아빠 중국 갔다고. 급하게 일이 생겨서 중국 갔는데 그럼 애들이 전화를 연결해 달래요. 그래서 너무 시골이라서 전화가 안 돼. 그렇게 이제 그러고 1년을 그랬던 게 이제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서 가서 면회도 하고 설명하면 또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받아들였을 텐데 그게 그렇게 해놨던 게 이제 지금은 후회가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이제 그 시절에 그 감옥 들어가기 전에 가정을 소홀히 했던 그 안지사님께 섭섭했던 마음이 언제쯤 풀어지셨는지 아직 안 풀어지셨는지 혹시 두 분이 갈랐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 내가 뭐 다른 뜻으로 묻는 건 아니에요. 다들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다들 궁금하세요? 그렇죠. 계속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일단 자립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아, 그럼 경제적 아직도, 자립을 해보고 아직도 그렇게 갈라설 마음이 있으시군요. 그저 이제 하는 거 계속 보려고. 하는 거 봐서. 자, 희망적인 얘기. 자,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들어가시기 전에 그 안희정 지사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우리 남편이 이런 면은 쓸만하고 이런 면은 좀 부족하니까 잘 봐달라 뭐 이런 말씀 하실 거 없어요? 아니 굉장히 저는 정치인 안희정은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능력이나 또 생각의 깊이나 넓이나 또 이런 종합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는 이제 내놨지만 밖에서는 정말 쓰임새가 많고 아마 잘 쓰일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된다. 갈라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건 그런데 다른 혹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살아보시면 굉장히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이 굉장히 고난의 길을. 그래서 내가 잘생긴 남자 결혼 아니야 나는 잘생긴 남자 결혼했어요. 네, 잘 좋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도대체 어떤 여자랑 같이 사는가? 자, 일단 안전거리 확보하고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뭔가 기대하시는 눈빛인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아내와 아이들을 중심으로 제가 궁금했던 가족 이야기. 근데 이제 저는 지사님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이 수신 제가 후에 치곡 평천하라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 화목한 정치인이 미래형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수신제가 치고 편찬회가 단계적으로 석탑 쌓듯이 올라가는 구조냐, 동시 진행형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젊은 날에 그것이 단계적으로 쌓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늘 동시 병행을 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섭섭함이 정치인 안희정에게 어떤 단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그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크구나. 봐봐. 고통이든 슬픔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직시하는 순간에 그것은 햇볕 앞에 곰팡이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말빨도 세기 때문에. 예. 자, 지금 현재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신 7,472분께 네, 감사를 드리면서 자, 지금 업은 몇 개인지도 좀 세주시겠습니까? 현재 시간 업은 몇 개인지. 예. 지금 날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업이 뭐예요? 업이라는 거 추천입니다. 방송이 좋다, 재밌다, 몇 명이나. 그런 걸 계속 해야 네, 되는군요. 그걸 안 하면 쫓아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설렁설렁 박수 쳐서 큰일 나는 경우가 그렇죠. 여기도 네, 그렇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저희 방송은 특히 블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쓸데없이 시킴질하고 그러면 예, 블랙 걸고 막 그럼 막 그 바- 방송 망보- 중에 끼어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가만히 계시다가 질문에 답만 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안희정 지사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희 야심차게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3가지를 꼽으라면 가장 힘들었던 일 3가지입니다. 감옥 간 거 빼고. 첫 번째 고등학교 때 제적당하고 또 한 번 자퇴를 해서 호기롭게 혁명의 길을 걸으려 했는데 매일매일 눈 뜨는 현실은 외로움이었어요. 그래. 아무도 놀아줄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다니기 바빴고 나와 같이 뭐 혁명운동을 도모해야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은 학생운동한다고 지들끼리 바빴고 또 청계피복노조에 있었던 친구들은 자기들도 낮에는 미싱도 타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빴고 그때 참 외로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멜랑콜리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이 그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고뇌하는 일제야 지식인처럼 막 저녁 내내 책 보고 막 많은 고민을 하다가 늦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머리맡에 있는 라디오를 이렇게 툭 치면 시간을 압니다. 김자옥의 사랑의 계절이 하면은 10시인 겁니다. 임국희의 여성사롱이 시작하면 12시인 겁니다. 그걸 한 1년을 혼자서 집에서 놀아버리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알 수 없는 큰 어떤 바닷가에 나 혼자 배를 몰고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항로가 어떻게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16, 17세의 나이에 온전히 제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지나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게 첫 번째. 네. 예. 두 번째는 아빠가 되고 나서입니다. 아빠로서 제가 온전히 누구누구네 아빠로서 내가 행복하거나 그 속에 충실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해야 되는 제 아내의 표현에 빌리면 제 아내와 또 제 또래의 친구들 이광재 부인, 뭐 정인재 부인,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그 부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보면 우리들을 뒷담화를 깝니다, 부인들이. 쟤네들은 아직도 우리가 식민지인 줄 아나 봐. 쟤네들은 거의 만주벌판에서 지들끼리 뛰어다녀. 근데 사실은 우리의 청춘은 뭔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인생을 너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 역사를 바꾸자고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로 막말로 해서 인생 망치는 부모님이 그렇게 대학 보내놨는데 다 때려치고 감옥 가고 전과자 되고 졸업장도 못 받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와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여전히 붙들고 싶고 근데 그 붙들려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과 나는 이미 한 가족을 꾸리는 가장이고 아빠가 돼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그걸 제가 그때 다 적응을 못했던 겁니다. 역할 충돌이네요. 예. 사실 그래서 그때 물리적인 시간을 아이들한테 못 썼던 것보다는 아이들의 내가 흠뻑 아빠로서 행복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2004년도 감옥에서 제가 정말로 크게 깨달은 겁니다. 나는 내 아이의 아빠, 무슨 아빠, 누구누구네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에 더 많은 행복감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걸 2004년도 감옥 1년 내내 제가 들고 있었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오신 다음에는 자녀 아들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나요? 네,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고 나도 아이들과 이렇게 노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에 학부형 뭐 학교 운영위원회나 급식당번이 돼서 아이들 가서 밥 해주는 것도 좋았고 또 학부형들끼리 모여서 꼭 공차는 것도 좋았고 그 이전에는 사회적 관계와 어떤 이런 것 속에서 나의 사회관계가 맺어졌지 아이 때문에 그 아이의 부모들과 내 사회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이를 유치원과 보육원과 어린이집에 보냈으면 그 속에서 다른 집 엄마 아빠들과 나는 친해졌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 친해지는 관계 없이 아이를 갖다가 뚝 맡기고 나는 내 직장에 가서 나는 막 동지를 만나고 막 그 속에서 만나면 사실은 나는 아빠가 아닌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이 참 어려웠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옥 갔다가 나오셔서 자녀들을 이제 만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자녀들과 그 정 깊은 아빠가 아닌 모습을 반성했을 때 그때가 힘드셨다. 네. 세 번째 어려웠던 일 있다면? 뭐 역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입니다. 그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지내는 동안 봉하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왜 안 올라와? 나 아직 못 떠나겠어. 나 여기 조금만 더 있을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아내도 이해를 하다가 2주, 3주 지나가니까 아내도 슬슬 화가 났나 봅니다. 근데 여전히 거기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다 남들한테 이 사랑과 지지를 통해서 그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의 그 어려움이 그 사랑의 순간은 뜨거웠지만 그 사랑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멀어져 갔을 때 그 지도자가 또 정치인이 그 썰물과 밀물이 어느 틈바구니 내에서 그 정치인의 운명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대의 역량을 가지고 밀어서 역사의 해안가에 도착하지만 온 그 물은 다시 바다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역사의 해안가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과정이 대한민국에서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뭐 정당이라고 하는 지지 기반에서 나왔지만 그 정당의 지지 기반이 지역 아닙니까? 호남의 한을 풀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호남의 한을 풀어달라고 부산 사나이를 땡겨다가 대통령 시켜놨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호남 별로 안 챙기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호남도 쭉 지지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정치와 혁신을 해달라 해서 노무현을 왁 무등 태어났는데 보니까 뭐 대선 자금도 뭐 저렇게 썼고 뭐 이라크 군대도 파병하고 비정규직법이니 뭐니 노동시장 정책도 그냥 유연화 정책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좌측 깜빡이 끼고 우회전하고 있네. 그때 그런 평가가 네.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전통적인 그 정당의 지역적 지지 기반은 지지 기반대로 그 밀물이 나를 무등 태워줬던 그 물이 저쪽 다시 바다로 멀어져가는 그 시점에 이명박 정부의 그 못난 짓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못난 짓이 시작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하여튼 그의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지지를 나를 보내달라고 할까? 나는 어떤 지지를 보내달라고 하지? 이것이 49제 동안 직업 정치인 저로서의 독백이었고 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랬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고. 그래요. 근데 지나보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과 시련과 그 마음 아픔이 겨우저는 나의 가장 큰 스승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왼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구나. 맞습니다. 왼수가 은인이다. 예.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가장 힘들었던 일 3가지를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하나쯤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전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그때요? 뭐 원망스럽거나 후회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은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작심을 했던 93년, 89년도에 제도정당 내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과자로서 호구지책으로 들어왔어요. 취직할 데가 없었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겠고. 결혼하려면 1,000만 원 융자를 받아야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을 텐데. 그래서 그 1,000만 원 대출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생계형 정치인이셨구나. 네. 근데 그래서 직업 정치인을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 얘기 놓쳤어요. 자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됐을 그 노무현 대통령 대신 책임지고 감옥 갔을 때 서운하고 예, 억울하다 이런 생각 없으셨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직업 정치인이 되면서 내가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 93년 4년인데 그때 마음은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 진보와 혁신은 늘 이런 자세였더라고요. 어떤 자세였느냐면 까마귀 논이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자기 지주 지키는 게 진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주를 지키는 것이 500년, 600년 역사에서 양심 있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처세였고 정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은 까마귀 노는 곳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진보와 지주와 양심 찾고 정의 찾는 사람들의 역사였구나. 일반 국민들로 따지면 사실은 뭐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네. 난 정치에 관심 없다. 이게 쿨한 거다라고 오해했던 바로 그런. 네. 그래서 그때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판을 내버려 두면 그 못된 놈들만 계속 국가 권력을 잡고 이 역사는 무책임하게 표류할 거다. 그래서요. 누군가는 저 진흙탕에 들어가서 같이 싸워줘야 된다. 네. 이 마음으로 이제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반드시 이 길이라고 작심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무등을 태우고 10년을 버텼던 겁니다. 네. 그 무등을 태우고 10년을 버티는 과정에서 사실은 2003년 대선 자금 수사를 할 때 저는 처음에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그러게요. 끝까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사실 2번이나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그것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 억울했냐면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다 치르고 나서 나머지 자금을 당에다가 쓰라고 줬습니다. 대선 잔금을.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 770억 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 말이에요. 우리는 2002년도에 선거를 치렀는데 10년 전에 대선 다 치르고 나머지 잔금으로 당 사무총장한테 총선할 때 써라고 대선 잔금이라고 넘겨준 돈이 700여 원이 됩니다. 와. 제가 70억인지 80억인지 780억인지 그 정확히 10자리 단위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700여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삼재 당시 사무총장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수사를 받다가 이 돈 어디서 난 거냐고 끝내 얘기를 못하다가 끝내 얘기를 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잔금으로 받은 돈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다 남은 돈이 700억 원대면 얼마나 썼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그 정치판에서 그러한 돈 선거와 부정한 선거에 대항해서 우리는 돼지저금통을 갖고 노란색 돼지저금통으로 그 참여하는 시민의 정신으로 또 저는 거기서 그나마의 돈을 받아서 제가 아마 70억인가 60억인가 80억인가 아마 제 기소된 액수가 그럴 겁니다. 기소된 액수가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그걸로 기소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에 그 정치판의 선거를 꾸준히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저는 아끼고 원칙적으로 돈을 쓰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가 됐었을 때 당에서는 정식 후원금을 끊어줄 수 있는 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당에는 영수증은 다 발행됐는데 당 재정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됐는데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합법적 후원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황당한 상태로 우리가 후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그 진흙탕 같은 대선판에 저는 정말로 기적적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3년도에 수사 받고 나니까 7, 80억도 작은 돈입니까? 삼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쇼핑백으로 받았더니 저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감옥 가야지. 물론 그 당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살림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는 뭐 이리저리 어느 그 기왓장에 빗물이 떨어져서 저한테 혼바지통에 물이 왔는지 제가 다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살림을 살리고 있는 혼바지통에 물이 고였으니 그건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었고,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상황이 그리 돼버렸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혀를 차고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데 죄를 받아야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느낌 없이 그냥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 예, 왜냐면 감옥 생활을 해보면요 사람 얼굴 보면 압니다. 지금 요즘 이렇게 텔레비 보면 엊그제 텔레비 보다가 제 아내가 저 사람은 얼굴이 감옥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편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차관 막 수석들 중에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사람은 회계를 잘했기 때문에 얼굴이 편해지는 거야. 그 감옥은요 세상을 살 때는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난리를 부리는데 그 감옥은 하나라도 더 놔야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봐서 아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씨의 대사가 너무너무 나중에 2005년도인가 그 영화를 보는데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그 영화에서는 약간의 설정이긴 했지만 이영애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일요일 날 예배를 동료 죄수들한테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감옥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자기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대선 자금을 옛날에 비해서 떳떳하게 썼다 할지라도 일반 평범한 그 쥐꾸리만한 봉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들이 볼 때는 배신감 느끼죠. 그러니까 벌 받아야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로지 2004년 감옥 내내 있었던 하나의 유일한 후회는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필요한 때 못했다는 그 후회가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제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늘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안희정이라는 인물이 그 좌가 뭐 이렇게 이광재하고 동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이다 했는데 그 감옥을 갔다 나와서 사실 이제 감옥을 간 것도 저는 좀 특이했어요. 아마 저 사람이 아마 이제 뭐 미국으로 가서 한 1, 2년 공부하다 와가지고 인맥을 쌓고 와서 한 자리 하겠지. 근데 감옥을 가더라고요. 근데 감옥을 갔다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계급장 하나 달았으니까 좀 높은 자리 가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도리어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시간을 회고하시고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그 정치적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지내신 거네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랑 저랑은 그 정도 사이는 됩니다. 한 자리를 안 해도 좋고요. 설령 그것이 생과 사의 경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든지 백척간두의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과 저의 의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안희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첫 번째 사건이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 감옥을 간 거. 그게 특이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한 거. 그게 특이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희정 지사님에 대해서 제가